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원래 부자가 되기 정말 어려운 조건을 가진 나라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김태우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출발점,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것과 태어났더니 뭐 여기야, 이거에 따라서 출발선은 솔직히 냉정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이라는 곳의 출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세요? 우리 한국의 출발점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용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낙인 찍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한 나라 선발국, 아직 늦게 시작한 나라 후발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훨씬 좋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선발국은 이미 자본을 많이 축적했어요. 돈이 많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경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통신, 에너지 같은 물류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어우러지는 소위 근대 현대 산업 사회의 확대 재생산 체제가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 보면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네. 또 쌀을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후발국의 조건도 하나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에 아주 좋은 조건, 후발국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기반이 되는 조건, 이거 하나도 없이 경제 성장을 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독일의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부흥, 라인강의 기적, 이걸 패러디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름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그냥 다시 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인강의 기적은 가능한 기적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그러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솔직히. 그리고 우린 또 전쟁도 겪었고. 예. 그럼 좀 옛날 얘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교수님? 우리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알지만 사실 조선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그게 그렇게 아주 먼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선이 왜 무너졌을까를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지리를 전공하신 분은 지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경제를 전공하신 분은 경제, 정치 뭐 정치 본인의 관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브로드하게 보시니까 조선은 왜 망했나요? 예. 사실 저 자신이 그 연구해 온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제가 학부는 공과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유학 가서 그 박사학위는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는 이 지정학하고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다 하셨네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문명사를 공부했다, 문명을 연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서 더 통합적인 시각일 수 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온 역사 중에서 조선이 왜 망하고 일본은 성공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단답형으로 조선은 쇄국을 했고 일본은 개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조선도 쇄국을 했고 일본도 쇄국을 했는데 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한테 개항을 당했고 조선은 일본한테 개항을 당했고 똑같이 쇄국했고 똑같이 개항당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개항당하고 나서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조선은 개항당하고 나서 산업혁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산업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정척사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주자학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저 서양의 사악한 물질 문명을 철저히 배격하자.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성공하는 길로
국가 발전 쪽으로 갔고 조선은 실패하는 쪽으로 국가 멸망 쪽으로 갔고 그 선택이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치 문제인가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느냐는 결국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국가 발전 원리를 알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면 성공하는 거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의 패권의 역사를 보면 패권으로 가는 국가 발전의 원리는 하나고 같은 방향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패권의 역사를 연구할 때 근대 패권의 시발점은 스페인이고 거기서부터 네덜란드, 영국, 미국을 거쳐서 패권의 역사가 쓰여졌는데 그 역사 과정을 보면 하나의 국가 발전 원리, 일관성 있게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이 개항하고 했을 때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페리 제독이 동경만을 봉쇄하고 개국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한포를 사격하는 시범을 보였어요. 바다에서 네네. 대포를 뻥뻥 쏘면서. 네. 그때 일본에서 막부로 올라간 보고서에 의하면 저 양이의 대포는 우리 일본의 대포보다 3배 멀리 갑니다. 양이가 또다시 돌아와서 포격을 시작하면 우리 대포탄은 한 발도 양이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하고 이 가르치기 시작한 게 대양이를 해야 된다. 대양이가 뭐냐면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는 올바른 방법. 그것은 서양 오랑캐의 기술을 배워서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자. 이게 산업혁명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최익현 선생 같은 지도자들이 얘기한 게 서양 문물은 사악한 거니까 배격하자. 거꾸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하고 국가 발전시키는 게 국가가 성공하고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 발전 원리에 해당한 거고 그 반대되는 건 틀린 건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예. 소위 말 요즘 언어로 이제 바꿔 쓴다면 일단 기분 좀 나쁘고 굉장히 언짢더라도 일단 실용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취해서 우리가 2배, 3배 발전해서 저들을 다시 칠 수 있다면 그거를 수용했어야 되는 건데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문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과 이제 역행하는 길로 가서 그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풍경을 예. 볼 수 있었던 예.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망했다기보다 자멸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 조선의 말로는 예. 그랬다. 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한국이 발전을 했잖아요. 어떻게 자본도 없고 자원 하나 없고 오로지 사람만 있었던 이곳에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선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네. 또 다른 후발국들 지하 자원이라든가 농업이 잘 되고 뭐 시장이 크고 이런 것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나쁜 조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과 기술과 기업을 들여온 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기업가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친일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 강점기니까 일본 사람들 체제 하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반기업, 반자본, 반기술 정서가 상당히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발전 쪽으로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이 거의 완전히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건 정말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 과정 전체를 뭐 얘기하려 그러면 뭐 몇박 며칠 동안 얘기해도 못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고 정말 폐허 속에서 정말로 나쁜 악조건 하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는데 선진국들이나 이 사회가 이 인류 문명사가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그냥 순응하고 따라갔으면 지금처럼 크게 발전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부분의 그 일반 원리가 뭐냐면 비교 우위, 네가 잘하는 걸 잘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농업국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일본은 산업화했으니까 산업 제품을 만들고 그럼 우리는 농사 짓고 그 일본은 기업하고 그러면 일본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적으로 발전해가죠.
우리는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속하고 체감해서 정체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 같은 아주 대경제학자가 이제 자기 책에서 이런데 비교 우위론을 설명할 때 포르투갈하고 영국의 예를 들면서 포르투갈은 기후가 좋으니까 포도가 잘 자라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은 기후가 나쁘고 또 풀이 잘 자라서 양을 키워서 직물을 키우니까 직물 산업을 하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포르투갈 사람은 포도주만 많이 만들고 영국 사람은 직물만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바꿔 먹으면 전체적으로 더 잘 먹을 수 있다. 이건 뭐 수리적으로 막 비교 이런 거에서 완전히 증명되고 이론적으로도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포르투갈 사람이 포도주를 계속 만들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포도 농장도 생기고 비료 산업 조금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 뭐 유흥 산업, 외식 산업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기계를 돌려서 직물을 막 짜면 기계가 발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직물 염색이 만들어서 화학 산업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관련 유관 산업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을 때를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세우냐. 우리가 일관제철소라는 게 광석이 들어가면 거기서 철강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다 하는 제철소를 짓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계획도 있었고 아주 그렇게 굉장히 야심적인 계획을 가졌는데,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유엔 자문단이 보니까 너희 나라는 고속도로 자체가 필요 없어. 처음에 그랬었죠. 네. 고속도로가 있어도 실어 나를 물건이 없어. 너희 자동차도 없잖아.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한산 모시하고 강화도 화문석을 고속도로를 실어 나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다 거부했어요.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차 5개년 계획을 바꿔가지고 노동직약적인 경공업 이런 걸 하는 걸로 바꾸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못하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 종합제철을 짓고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경제개발 중화학공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남들 다 하는 대로 했으면 지금 위치에 올 수 없는 정말로 나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기는 그런데 과거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본 이런 성공한 나라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우리가 앞당겨서 아주 효과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지 않고 수출 주도 산업화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다가 거기서 수입품을 만들어서 쓰는 정도로 머물렀는데, 우리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해가지고 자전거도 제바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라디오도 잘 못 만들던 나라가 컬러 TV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이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강의 기적 산업의 역사를 제가 이제 한국의 시간이라는 제 저서에서 한강의 기적에 숨겨진 3가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챕터를 쓴 적도 있는데, 아주 세계 경제개발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요. 기존에 있던 교과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선진국들이 그 어드바이스한 대로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비약적인 성장이 오히려 가능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서를 우리가 쓴 거네요. 사실은 선진국이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리는 부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선진국의 시효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왜 선진국이 됐냐면 이 라인강이라든가 이제 강이 북해로 흘러가는 그 살기 좋은 목세,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자생적으로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큰 도시가 홀랜드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제일란트, 뭐 위트레이트, 그래서 도시들이 생겼는데 요 부자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원래 부자였어요. 태생적인 부자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근데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경쟁하려니까 경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무역에서 창출됐는데,
유럽 전체에 무역선이 2만 척쯤 있었는데 1만 5천 척이 네덜란드 거예요.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다 합쳐, 이태리 다 합쳐서 5천 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영국이 보호무역을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배하고 영국 배를 철저히 차별하고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물건한테 관세를 붙이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무역은 네덜란드 배로 못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크게 보아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이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국가에 유리하도록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를 꺾은 다음에 영국이 제일 경쟁력이 세지니까 자유무역을 하자. 그때부터는 자유죠. 그래, 자기가 제일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높은데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 사다리라고 부르고 자유무역하는 걸 사다리 걷어차기. 네네. 자기가 올라온 다음에 넌 못 올라와. 네네. 이렇게 하려는데 미국도 사실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학계에서 사다리는 안 가르쳐요. 사다리 걷어차기는 가르치는데.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과거에 했던 그 사다리,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후발국의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들이 선발국, 이게 큰 선진국의 유학을 가가지고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발국의 발전 원리라는 게 비교 우위에 의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것만 배워갖고 오니까 대부분의 선발국에서 공부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모국에 돌아와서 후발국 발전을 못 시키는 거죠. 네. 제가 재작년인가 읽은 책 중에 격차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서방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 잘 살고 있는데 본인들이 똑똑해서 노력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국주의 시절에 다 수탈해가지고 자원도 가져가고 노동도 가져가고 부자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룰을 만들어 놓고 이 룰을 후발주자한테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과거의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수탈에 나갔던 그 서방 국가들이 후발주자들 혹은 후진국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일종의 보상금을 줘야 된다.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후발 국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야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책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선발국이 후발국을 착취했다는 것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산업사회의 제국주의와 농업사회의 제국주의가 다릅니다. 농업사회의 제국주의는 로마 군단, 몽골 군단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점령하고 다 뺏고 약탈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근대 산업사회의 제국주의를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무역을 하자. 그래서 무역을 하면 오케이, 침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발국에 유리한 게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생산품을 팔고 부가가치가 낮은 식량이나 원자재, 농업상품을 수입하니까 농업사회는 이익이 조금 나고 산업국가는 이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 편중됐다는 얘기지. 이 산업국가가 농업국가를 가서 옛날에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처럼 다 빼앗고 착취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짓도 많이 했겠죠.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살상도 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어서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제가 다 여기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사회의 제국주의는 농업사회의 제국주의와 다르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선발국과 후발국의 격차를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후발국은 올바른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몰라요. 선발국이 과거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선발국이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무역을 하고 산업정책을 했던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부터 시작해서 자유무역을 가르치고 미국도 사실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를 못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모릴 관세법이라고 관세를 그냥 50% 가까이 대폭 올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으로 그 목화를 수출하는 남부는
영국도 관세를 때리니까 손해를 보고 네. 북부에서 자기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국 좋은 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또 덕을 보고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남북 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의 원인이 노예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본격적인 원인은 이 관세 때문에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18살부터 40살까지 미국의 청년이 몇 명이 죽느냐 하면 60만 명이 죽어요.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60만 명이 죽으면 엄청나게 죽은 거야. 젊은 남자만. 근데 미국이 그 젊은 60만 명의 고귀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은 게 뭐냐면 산업 기술이에요. 산업을 살리고 기술을 살린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과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후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우위 산업에 자기가 하던 산업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다. 그래서 후발국 지도자들이 선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노하우를 쌓는다.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지식산업 사회가 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러면서 선발국과 후발국의 격차가 넘볼 수 없을 만치 커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 격차가 작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격차가 너무너무 크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후발국과 선발국의 격차가 줄어들기 힘들다. 후발국이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후발주자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압축 성장 과정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압축 성장 과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의 압축 성장 과정을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해서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바로 옆에 있었군요. 그래서 후발국이 한국의 성공 과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발전에 굉장히 나쁜 악조건, 선발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도 못 갖고 후발국이 갖고 있는 조건도 못 갖고 거기다가 반기업 정서, 반자본 정서, 반기술 정서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이 가졌던 좋은 기회도 또 있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약진을 해가지고 미국을 뭐 굉장히 압박을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20대 기업 중에 제 기억하기로 16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고 일본의 섬유산업이 섬유계를 평정하고 가전산업이 가전계를 평정하고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계를 평정하고 일본이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동경도를 팔면 미국 본토를 사고도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선진 5개국 그 재무장관들을 플라자 호텔에 모아놓고 야 일본의 독주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너만 잘 살면 되냐. 우리 더불어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일본의 옌을 결과적으로 2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요다가 수출하던 자동차 1만 불짜리 차가 2만 불이 된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가격이 흑자에서 적자로 확 돌아선 거예요. 그 바람에 제일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가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지금의 위상의 반도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패권에 경제적으로 도전하는 일본을 소위 압박하고 치기 위해서 한국을 동원한 거죠. 한국과 대만 이런 데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뻐서 한국을 지정해서 그건 아니에요. 일본을 치는데 한국이 자력으로 그 위치를 쟁취한 겁니다. 묻개발도상국과 경쟁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력으로 쟁취한 거지만은 그러나 플라자 합의라는 기회가 없으면 그 실력이 발휘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과거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한테 큰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하고 있다. 네. 그렇게 사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일본이 잘하던 산업 영토를 많이 뺏었어요. 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가전, 자동차, 막 배터리 뭐 다 뺏었는데 사실 일본한테 이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의 뿌리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가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다 현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우리의 쉐어, 우리 몫을 찾았을 정도다. 근데 우리가 찾은 이 몫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던 산업 다 뺏겼잖아요. 조선 시장도 우리가 반 이상 갖고 있었는데 다 뺏겼고, 배터리도 K 배터리가 C 배터리한테 완전히 밀려났고, 디스플레이는 뭐 완전히 우리 한국에 소멸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14억 인구가 집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과 우리가 경쟁해서 1대1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9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바이든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고 트럼프가 했던 걸 다 없앴는데 바이든의 중국 봉쇄 정책은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패권의 도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압박이 우리 산업에는 마치 플라자 합의 때처럼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한국의 기회다. 그래서 다른 후발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러나 한국이 가졌던 나쁜 조건을 극복하는 데는 자기네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이 가졌던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그 나라도 가질 수 있는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사람도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도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국가의 발전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도 뭔가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교수님처럼 그런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어요? 재밌다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딱 들어오게 설명한 건 아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싸움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게 그나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약간 제어해줘서 우리가 숨쉴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 딱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셔서 제가 그 네. 기회를 이제 조금 더 네네.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벌써 5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유럽 국가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왜? 친구가 죽고 친지가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유일한 선택지가 동쪽으로 와서 한중일 세 나라하고 협력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그 러시아의 국민 총생산액이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고 제어하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청나라로부터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뺐고 영국이 홍콩을 뺐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뺐었는데 포르투갈하고 영국은 마카오하고 홍콩을 돌려줬어요. 중국의 지식인들은 연해주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연해주는 홍콩과 마카오 같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은 노일 전쟁 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하린도 뺏겼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일본의 그 우익의 그 태도인 대동아 전쟁의 이론을 개발한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은 그 자기 저서 유수록에서 이 캄차카, 오스크, 사하린 여기가 전부 일본 영토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강해지면 쿠릴 열도라든가 이런 거 내놓으라고 싸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지금도 북방 4개 섬에 영토 분쟁이 있지만 4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달라 그럴 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도 일본에 그런 걸 알죠. 그래서 러시아는 동진하면서 한국하고 이 협력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꺾기 위해서 오바마 때 이미 피보트 아시아를 천명했고, 그것을 실천한 게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가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러시아가 이 북쪽에서부터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오고 남쪽에서부터 미국이 올라가는데 마침 때 맞춰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이런 3가지 기회가 한국한테 한꺼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다른 누가 배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너무너무 많은 불운을 겪었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조건 하에서 정말 나쁜 조건 하에서 시작했는데 우리한테 플라자 합의라는 기회가 찾아와 가지고 한번 일본과 경쟁해서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니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정말로 도약해서 선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행운이 겹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역대 지도자들이 행운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북극 항로 얘기 나오기 전에 사실 저도 거의 듣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녹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한다더라. 그러니까 불과 한 몇 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요즘은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북극 항로 부산항이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기사들이 많아서 최근에 좀 기사를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럼 교수님 일단 앞에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지도가 딱 그려지네요. 그 러시아 지구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는 이제 못 가. 그럼 동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한중일이 있는데 일본하고도 안 좋고 중국하고는 과거에 뭐 사실 영토 문제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고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사이 좋은 나라가 한국밖에 또 없네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좋아하잖아요. 예. 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일단 그 90년대부터 해서 가전으로 한번 휩쓸었고 자동차에 휩쓸었고 사람들에 대한 그게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러시아 일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백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우호적인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인데 국민 호감도를 주사해 보면 그 네. 나라 국민들이요. 네, 네. 너 어느 나라를 좋아해? 그러면 서유럽의 백인 국가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스위스가 됐던 뭐 이태리가 됐던 프랑스가 됐던 자기네들끼리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일본을 좋아해요. 한국은 항상 예외 없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유일하게 국민 호감도가 한국이 1위예요. 러시아 국민이 한국 국민을 제일 좋아해요. 조사를 해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러시아는 제국을 경험해본 패권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보는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이고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중국 인구한테 러시아가 다 먹힐 수도 있어. 그러나 남북한 합쳐도 인구가 7천만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아무리 키우고 발전시켜도 러시아한테 위협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국을 아무리 도와줘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공장이 다 멎어요. 왜냐하면 폭탄 생산 안 하니까. 그럼 전후 대불황이 와요. 실업이 만연하고. 그러면 정권이 교체돼. 근데 러시아 같이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지도자가 살해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과거의 예였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후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체제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거의 무한정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와 가스, 곡식, 우라늄 이거 그냥 싼값에 팔아치워야 러시아가 전후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유럽은 안 산다는 거예요.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미래의 적을 키우는 거예요. 한국에 아무리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게 푸틴이 아주 확실한 사인을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 이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파병을 받고 무기를 공급받으려고 북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북한 방문하기 뭐 일주일인가 열흘 직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외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파병받으러 북한에 가는 사람이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전시 상황에 있는 휴전 상황에 있는 적대국인데 남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왜 푸틴 같은 세기의 지도자 아주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면 엄청난 지도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그게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하고 협력하는 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안전한데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북한이 파병받는다고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버리면 감정이 나빠져서 넘어서는 안 될 벽을 넘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전하게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파트너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가지고
외신 기자 인터뷰를 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식인 지도자 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는 게 제가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굴러오는 행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러시아하고 협력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맹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비선을 통해서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 지도자보다는 기업의 후원 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크렘린 그 대변인도 그렇고 외무장관 입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한국에 악감정 없어. 우리 얘들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알겠는데 뭐 사실 그냥 잘해보자.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해서 계속 저쪽에서 추파를 저렇게 던지네. 북한으로부터는 지금 병사를 받아들이면서 근데 쟤네들이 외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그게 한국에는 엄청난 행운의 기회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국민이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뭔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케미가 맞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가가지고 외국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에는 빅토르 초이라고 한국인, 물론 어머니는 러시아계 사람이에요. 근데 사진 보면 완전히 한국인이에요. 누구나 그 사람 보면 한국인인 줄 알 정도로 아주 그 전형적인 한국 얼굴을 갖고 있는데 죽은 지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추모제를 할 정도로 아주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어요. 빅토르 초이. 이름도 한국 이름 그대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그 발전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푸틴이 생각한 거는 이제 한국을 키워줘도 좋다는 거하고 한국하고 러시아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석유, 가스, 우라늄 우리 하나도 없죠. 우리가 잘 만드는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자동차 러시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아주 상호 보완적인 쉽게 말하면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동진과 미국이 중국을 꺾기 위해서 오는 피보트 아시아 이게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요 기회를 지금 우리가 잡지 않으면 영원히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북극 항로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국가 발전 원리로 포장해서 내놓은 건 제가 처음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도 전에 한번 썼고 지금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한국의 북극 항로에 대한 개념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슈를 제기해서 공론화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입니다. 왜냐하면 항로는 흘러가는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면 다른 배가 또 올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아요. 우리가 먼저 개척해도 딴 나라 배도 자꾸 와요. 근데 거점 항구는 우리가 확보하면 모든 배가 거기에다 정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정박해가지고 연료도 공급받고 환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거점 항구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거점 항구가 10배, 20배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럼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 얘기하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특히 그렇지만 이제 부산항에 그 주목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고 실제 거기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뭐 기관도 옮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 항로 관련해서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국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제국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는 부유한 선진 강대국을 제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제국의 수도를 우리가 갖게 된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를 우리가 부산 지역에 갖게 된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산 혹은 부산에 인접한 경남 지역에 있는 항구가 수도권을 능가할 수는 수도권은 우리 한반도의 수도지만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수도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죠. 맥락이 아예 다르네요. 근데 요 맥락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북극 항로 자체는 해양수산부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근데 거점 항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부도 일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배가 오면 벙커링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조선이라든가 에너지 인프라가 깔려야 되니까 산업부가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하고 연계하고 미국하고 연계하려고 하면 외교부가 거기 들어와야 돼요. 외교안보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재정이 들어야 하니까 재정경제부가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국토부가 있어야 되죠. 환경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범부처적인 국책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수직적인 명령 하달 체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추진돼 가지고 정책이 쫙 추진되니까 우리나라의 관료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수직적으로. 근데 부처와 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는 아주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안 돼요. 부처 간의 장벽이 엄청나게 높고 부처 이기주의가 강하고 이 수직적인 명령 체계 하달은 되는데 수평적인 협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점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해수부, 산업부, 뭐 건설교통부, 재경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이 국가 효율적인 관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 이게 뭐가 잘못되고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장점을 살려가지고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생겨가지고 부처 간의 협력 우선순위 이거를 잘 정해주면 우리가 정말 런던을 대체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엄청난 제국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컨트롤 타워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항구 하나가 어떻게 잘 되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런던에 비유해 주시니까 딱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게 불과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교수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세요? 핵 추진 잠수함 작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렵게 받아냈는데 그게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하고 못 하고 있다. 이유는 역시 부처 간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하나 하려면 외교부, 산자부, 뭐 원자력 위원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절돼가지고 답답하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셨는데 사실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그게 다 보이나 봅니다. 아, 이게 여기가 구멍이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사실은 다 모든 걸 다 청와대로 모은다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를 확보한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거대 담론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엄청난 거대 담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대륙 국가였어요. 고조선 고구려까지는 강대국이었어요. 중국의 통일 세력하고 1승 1패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중국의 대륙 세력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우리 강소국으로 시켰는데 조선조에 와가지고 완전히 사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대륙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발전했냐. 우리가 해양민족으로 변신한 거예요. 북한이 딱 막히는 바람에 우리 한반도가 섬이 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원자재, 석유, 가스 다 바다로 들어오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바다로 나가면 그게 해양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국가로 해양민족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세계 10위 경제권, 뭐 5대 강국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미국이 다 지켜줬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지켜준 게 아니라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프리라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안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셰일 혁명으로 석유가 자급돼서 그래서 각자 도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육상민족에서부터 성공하는 해양민족으로 변신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하고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뭐 시작한 사람은 서 월트롤이고 뭐 마한이라는 이론가가 그걸 체계화했고, 근데 실제로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하기는 그래서 짧게 줄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상민족으로는, 대륙민족으로는 실패했지만은 해양민족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조그만 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역대 해양 패권 국가를 보면 유럽에서 1000년 동안 해양 패권을 지켰던 베네치아가 전성기에 국토가 7만 평방킬로미터였어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해군을 몰고 인도양으로 들어가지고 인도양을 점령했던 포르투갈. 네. 그 포르투갈이 9만 2천 평방킬로미터. 네. 그다음에 영국전에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4만 평방킬로미터. 근데 우리 한반도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 민족으로서, 해양 제국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대륙 민족에서부터 성공하는 해양 민족으로 변신하려 그러는데, 그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중국을 꺾기 위해서 피보트 오시아로 오고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우리가 여기다 거점 항구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제국의 심장을 갖게 된다. 제가 사실 이거 길게 얘기하려면 정말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우리 한민족한테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 기회가 우리한테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러시아는 대불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그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을 동아시아 3개국 중에 어딘가는 팔아야 되는데, 중국, 일본은 그걸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주기 싫은데, 한국이 안 받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주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조그만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변화도 있고, 당장 러시아가 주는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캐치해내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그 후세대의 생존까지도 연결된 문제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러시아와가 내미는 손을 잡고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킬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뭐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문을 닫으면 옆에 사람들만 좋아져요. 무조건 문을 열어놔야죠. 네, 실용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최악의 조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물류와 첨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세상의 판이 바뀔 때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나라만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